한국의 1등 기업 삼성전자 위기설에 이어서 재계순위 6위에 속하는 롯데그룹 12월 부도설, 자칫 잘못하면 IMF가 아니라 이미 IMF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롯데그룹은 선대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짠물 경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룹입니다. 그만큼 특히 재정적으로 탄탄했던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과 3조 원이 되지 않은 회사채를 막기 위해서 그룹의 상징인 잠실 롯데월드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즉 27년 전 IMF 때는 부실했던 기업들이 넘어졌지만 지금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상계엄 후폭풍과 상관없이 그때의 IMF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확실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의 경제 상황은 그때의 IMF 때처럼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만년 IMF 상태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특히 노후 자산을 비롯한 나의 자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12월입니다. 예년 같으면요, 소비가 급증하면서 주식시장은 소위 산타랠리가 이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내수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 역시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를 비롯한 대내외 주요 경제 전문 기관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는 현상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산타랠리는커녕 연말 코스피가 2,500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불거진 재계서열, 6위에 속하는 롯데그룹의 12월 부도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한국은행은요, 대부분의 예상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0.25% 전격 인하했습니다. 1997년의 IMF도 대외 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에 이어서 주요 기업들의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IMF와 지금의 위기가 분명하게 다른 점은요, 그때는 김대중 정부의 유동성 확장 정책에 힘입어 기사회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계부채 때문에 유동성을 확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쉽게 회복되기 힘든 형편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의 IMF와 비교할 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달러 보유액이 지금은 빵빵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도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1월 이후부터는 더욱 불안해질 수 있는 환율 등을 감안하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매도를 통해 환율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빵빵하다는 달러 보유액 역시 감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IMF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확실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의 경제 상황은 그때의 IMF 때처럼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만년 IMF 상태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최근 롯데그룹 부도설이 왜 생겨났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동시에 최근 삼성전자의 위기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부도설은 그룹의 캐시카우, 즉 돈줄 역할을 했던 롯데케미칼의 실적 부진에서 출발합니다. 예컨대 롯데케미칼은 3년 전만 해도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롯데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지만 이후 석유화학 업황이 악화되면서 지금은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난 2021년 1조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그 이듬해인 2022년 7,6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작년에도 3,500억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정권회사들이 추정하는 4분기 실적 전망을 종합해 보면요, 올해 롯데케미칼의 영업 손실 규모는 8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발행했던 2조 4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원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당연히 만기를 정하는데 롯데케미칼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3년간 일정한 이익을 내지 못하면 만기보다 빨리 조기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만약 이번 3분기에도 손실을 기록한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서 회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할 입장이 된 겁니다. 물론 롯데그룹이 그만한 자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현금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의 위기를 유동성 위기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롯데그룹의 전반적인 실적 악화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물론 롯데케미칼의 실적 악화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의 전반적인 불황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주력으로 생산해왔던 에틸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틸렌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고무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때 항상 들어가는 기본 기초 소재로 쓰이는데요. 이 같은 에틸렌을 그동안 중국에 많이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자체 생산하는 규모를 늘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은 이미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선이 끊겼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값싼 중국산 에틸렌이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쏟아지면서 2030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중국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에틸렌과 같은 기초화학 사업에 치중한 결과 중국산 제품의 과잉 공급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그로 인해 그룹의 캐시카우는커녕 그룹의 상징인 잠실 롯데 월드빌딩을 담보로 내놓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사 이래 처음으로 위기설이 불거졌죠.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그래서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롯데케미칼 이훈기 사장을 비롯해서 계열사 최고 경영자의 3분의 1을 바꾸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칼바람 인사에서 오히려 승진한 임원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롯데그룹의 창업자인 선대 신격호 회장에 이어 2대인 신동빈 지금 회장의 장남이죠.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의 손자이고 현재 회장인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3대 신유열 전무입니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오히려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경영권 승계 때문이겠죠. 즉, 이 같은 와중에도 3대 세습을 통한 경영권 승계가 최고 관심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유열 전무는 도대체 얼마나 똑똑할까요? 물론 저는 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롯데케미칼이 왜 무너졌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올 3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에틸렌과 같은 기초화학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가까이 이릅니다. 이것은 경쟁회사인 LG화학의 37.9%, 하나솔루션 40%, 금호석유화학 56.8%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즉, 경쟁회사들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하면서 실적을 방어하고 있는 반면에 기술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초화학 분야에 치중했던 롯데케미칼은 과잉 공급의 영향을 그대로 떠안게 된 셈입니다. 한마디로 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기업이 경영은 엉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창업주인 신격호 선대 회장이 평생 꿈꾸었던 잠실 롯데타워를 담보로 내주어야 할 행편에 처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기업을 2세가 말아먹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3세, 즉 이번에 오히려 부사장으로 승진한 신유열 전무는 얼마나 똑똑할까요?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위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한국 재벌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역시 세습 경영을 원칙으로 현재 3대인 이재용 회장이 승계했습니다만, 솔직히 이재용 회장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외아들이니까 물려받았고 그 결과 최근 삼성전자의 위기 역시 최고 경영자인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은요, 30대 초반에 수많은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 기업을 설립해서 모두 말아먹었습니다. 그때 까먹은 돈은 수조 원 이상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그때 당시 삼성 계열사들이 우회 지원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년 전 IMF와 지금을 비교할 때 가장 확실하게 다른 한 가지는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경영 방식인 세습 경영입니다. 그때의 IMF는 창업 1세대 혹은 2세가 경영했습니다만 지금은 창업 2세 또는 3세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넘어갈수록 경영 능력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규모는 갈수록 비대해지는데 창업 1세대와 달리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랐고 어느 날 그룹 총수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일부 럭셔리 명품 회사를 제외하면 경영을 세습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요, 이사회가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의 재벌 기업들처럼 이사회가 그룹 총수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도 않습니다. 일례로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선진국 글로벌 기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세습 경영, 특히 3대 세습을 한다는 것은요, 기업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의 경제 상황은 그때의 IMF 때처럼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만년 IMF 상태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즉,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존재하는 한 결국 갈 때까지 가서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기적처럼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결국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망합니다. 이런 행편에서 소위 주주 친화적인 밸류업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경영이 위태로워지는데 밸류업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 측면과 개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업 측면입니다. 한국 재벌 기업들의 세습 경영을 막지 못한다면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손만 드는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상법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상법 개정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기 동안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재벌 기업들이 싫어하는 상법 개정을 하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등 배짱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로 먹고 사는 대부분 상업 언론들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광고주인 재벌 오너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상법 개정을 몰아붙인다는 것은 재벌 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언론들과도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경제를 위해 지금이라도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벌 오너들도 더 이상 기업을 사유화하지 말고 국가 전체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과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업은 더욱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의 지분 가치도 오히려 등달아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윈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동안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한국 탈출, 즉 글로벌 선진국 특히 미국 중심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민하십시오. 또한 한국 사람들에게 달러는요, 앞으로도 여전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목돈이라면 배당이라는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 고배당 ETF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돈을 불리면서 꺼내서는 자산 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내 1등 기업 삼성전자 위기설에 이어서 재계 6기에 속하는 롯데그룹의 12월 부도설까지 지금 한국 경제는 이미 IMF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알토란 같은 나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